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서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65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리뷰 문화를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65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클리 이슈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봄봄님 이번 주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이제 TV 보다가 이번에 새롭게 눈에 띄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TVN에서 요번에 교양 쪽으로만 묶어가지고 TVN 인사이트라는 브랜드로 론칭을 새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인사이트인가요? 아니요.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TVN이 보면은 그 뭐죠? 채널이 뭐 여러 개로 개념 나눠서 뭘 하던데, 그러니까 예능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OTVN 드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네, 뭐 채널이 그런 거 몇 있죠. 가지 가지고 있는 JTBC도 뭐 3, 2 뭐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TVN에서 아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교양 컨텐츠 브랜드 인사이트를 런칭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한 프로그램들 이제 기존에 보면 이렇게 교양 장르로 해가지고 들어갔던 프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시작점을 알렸던 게 손흥민 그때 그거 있죠. 다큐멘터리 네네네네. 봤었어요. 저 재밌게 봤었어요. 네. 약간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지가 기존의 다큐멘터리하고 조금 형식도 좀 다르고 어쨌든 손수를 조명하는 거긴 한데 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뭐 다큐멘터리라던가 뭐 커버 스토리 올라오는 거 그리고 어쩌다 어른, 비밀 독서단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양 쪽으로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채널이 단독으로 생기는 건가요? 저도 채널 단독 편성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했던 게 센터뷰인가요? 그 김현정 PD라고 그 인터뷰 잘하는 걸로 유명한 그 프로그램 이렇게 지나치면서 네.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번에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나 봐요. 이분이 그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그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한대요. 그 김난도 교수님이 트렌드 관련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 올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 트렌드 지금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해서 그 시프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그걸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민석 강사? 그 사람도 소개 자체를 에듀테이너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좀 활약을 한다고 보여지는 라인업을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약간 교양인데 뭔가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화된 그런 형태의 교양을 약간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좀 커지면 나중에 채널 편성을 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채널 편성도 편성인데 이게 커지면 그걸 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강연이나 뭐 이런 뭔가 그런 형태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미 그런 그 프로그램들은 뭐 방청객들을 초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약간 같이 참여해서 배우는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CJ에서 되게 잘하는 게 게리뷰티에서 인기 얻었는데 그거 오프라인 나와서 게리뷰티콘 해가지고 브랜드랑 연결하고 셀럽들 혹은 인플루언서들이랑 연결해서 판매까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페스티벌 한다든지. 맞아요. 푸드도 올리브 채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기 되게 쉬운 컨텐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러면 약간 뭐랄까 이 저널리즘을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기본의 어떤 바탕을 이걸 좀 깔아두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인사이트 채널을 좀 풀어갈지 궁금하더라고요. 광고를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소식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이랑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놀랐어요. 저는 저도 제가 최근에 즐겨보고 있는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3개를 해설하다 시즌2가 시작이 돼서 지금 한 5편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빠져가지고 계속 다 봤는데 다루고 있는 주제 같은 것들이 뭐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나 우리의 일상 같은 것들까지 다 연결이 돼서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 제가 봤던 편은 스포츠를 입다라든지 뭐 코딩의 세계, 억만장자 이런 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스포츠웨어를 언제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그게 어떻게 흘러와서 그 우리 막 스포츠 트렌드 할 때 뭐 어스레저나 뭐 리조트웨어까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흘러오게 됐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억만장자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중산층이 늘어가는 시대인 것 같지만 중산층과 억만장자의 갭이 더 커지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그래서 억만장자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억 달러, 300억 달러 있는 억만장자들은 그 억만장자 세계 안에서는 서민인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너무 흥미로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약간 히스토리에서부터 엮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 할 때 뭔가 좀 파고 들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잘 얘기해주고 있고 이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호흡이 비교적 빨라요. 한 30분 내외의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호흡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다큐멘터리는 기존에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는 좀 쉬엄쉬엄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재밌는 거 보고 싶을 때는 좀 굼뜨는 느낌 있잖아요.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밥 먹다가 보면은 놓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몰입을 해서 저는 봤거든요. 일단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요. 그쵸. 코딩의 세계. 억만장자 하고 막 되게 보고 싶다. 억만장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유명한 어떤 그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채 다 보도되지 않은 억만장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셀럽들만 억만장자라고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다 얼마인지 밝혀낼 수도 없고 그들이 아닌 숨겨진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맞아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영감도 많이 들고 궁금하네요, 이거. 그리고 무슨 믿음의 함정이었나?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세계에는 어느 나라에나 다 사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교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입이죠. 그러니까 사교 우리 이렇게 사귀는 사교 말고 사교인 줄 알았어요. 사교 말고 사입이 컬트라고 거기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옛날에 미국에 보면은 한 1,000명이 집단 자살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사교의 원리는 무엇인가? 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뭔가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데에 홀리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보다 보면 엄청 빠져요. 이거 나중에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리뷰해봐도 너무 재밌겠네요. 한 편 뭐 혹은 뭐 흥미로운 거 하나 가지고 1대1 이런 식으로 해서 다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피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넷플릭스에 입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도 다큐멘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또 비슷한 식의 어떤 TVN의 인사이트를 얘기해 오시길래 또 뭔가 통했나? 이런 생각을 했네요. 아니 요즘에 보다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쓰던 게 언제부터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 때문에 쓰는 거 말고도 요즘엔 TV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김난도 교수님 매년 발간한 이 책 같은 경우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게 2010 몇 년도부터죠. 갑작스럽게 막 엄청난 붐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걸 필독서로 읽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또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그거에 다들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뭔가 관련 업종 사람들만 참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전 국민이 다 요즘에 힙한 거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의 어떤 기류 이런 거를 다 읽어내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적응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정보에 목마르고 무언가 얻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디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약간 오늘 이야기할 리뷰 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뭔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 연결인 것 같은. 그럼 이제 본방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본격적으로 65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리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게 리뷰하는 게 뭐죠? 정확한 뜻을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뷰를 검색을 하면 이제 비평, 평론의 리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리뷰라는 말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유명한 평론가나 비평가나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영역이라는 인식이 제가 봤을 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개인이 다 모든 의견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리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거는 그런 전문가의 영역보다는 개인의 어떤 후기라든지 뭐 체험한 후에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적인 의견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떠올리게 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SNS 채널도 워낙에 다양해지고 요즘에 유튜브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화 프로그램 같은 거 평론하는 거 이런 거 봐도 전문 영화 평론 유튜버가 편집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영화 평론가라는 그 직업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평론에 대해서 논했다면 지금은 약간 그런 식의 리뷰들. 이 전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는 약간 어디에 초점을 둬야 전문가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 유명한 분 되게 소수의 몇 분이 계시잖아요. 원래 우리는 약간 그분의 약간 별점표나 평가를 되게 약간 중요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그 권위 있는 누군가의 강력한 발언보다 진짜 영화 덕후도 평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레TV를 구독하는데 올레TV에서 영화 소개해주는 게 이제 TV를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도 유튜버에서 영화 관련 콘텐츠를 하면서 되게 유명해지다가 TV에까지 이렇게 진출해서 진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두지 않았죠. 뭐 평론가라고 딱 이렇게 타이틀 해가지고 별점표를 매긴다거나 뭐 칼럼을 쓴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참고하는 전문가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진?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권위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예전보다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 리뷰 문화가 네네.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제 같은 데서 막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했다. 그들의 리뷰의 결과로 상을 주는 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뭐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나 배우가 상을 받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이쪽 영화 팬들은 아니야 우리 영화가 더 최고야. 막 저쪽 영화 팬들은 막 이건 좀 이번에는 좀 아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워낙 영향력들이 다 크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좀 아니지 않나. 실제 관람객들한테 또 인기 있는 거는 또 따로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리뷰 문화와 다 같이 바뀌어가는 어떤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그 별점 줄 때 왜 전문가들은 항상 영화에 평점을 그렇게 짜게 줄까? 맨날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 예술 영화에만 자꾸 평점을 높게 주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다 후하게 주면 너무 까다롭지 않은 느낌 들잖아요. 예민하지 않은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되게 익숙하게 일상에서 사실 이 리뷰 문화를 접하고 있잖아요. 네네. 피님이 주로 보는 리뷰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정말 크고 작게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많은 리뷰들을 보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내가 이 리뷰를 찾아봐야지라고 해서 찾아보는 경우보다는 뭐 상품을 구매할 때도 누군가 사람들이 이걸 직접 쓰고 남긴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리플에 달린 댓글에 달린 후기에서부터 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맛집 같은 것도 맛집을 찾을 때도 인스타그램에서 찾기도 하지만 블로그 리뷰도 보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간단히 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흘러가다 보면 또 누군가가 상품을 리뷰하거나 영화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냥 모든 콘텐츠와 그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구매하는 모든 상품들 서비스들 이 모든 거에서 계속 리뷰를 접하고 있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그걸 안 거치는 게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네. 온라인에서 살 때 특히 그게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네. 이 스튜디오 별점표 매겨요. 그러시는구나. 네.
아하. 그러면 이제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200원씩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4를 줘요. 아, 5는 안 돼. 5는 배불러서 안 돼. 5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그냥 저 항상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별을 4개 주는 그런 것도 내가 리뷰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되게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게 확실히 타인의 검증된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를 진짜 실제 사용해본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해놓으면 그걸 봤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아, 그리고 요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나서 뭐 사진이랑 같이 올린다거나 글이랑 맞아요. 같이 리뷰를 올리잖아요. 댓글로. 그러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리뷰를 누가 보고 몇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매에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거가 이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뭐 5명이 이 리뷰를 보고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에 표시가 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그러면 쓴 사람이 되게 흡족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후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후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매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니 저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진짜 그 리뷰는 되게 도움 많이 된 게 사진 있는 리뷰 있잖아요. 네네. 그 실제 이제 받으신 분들이 찍거나 아니면 목 같은 거는 착샷 이렇게 착용한 사진 찍어갖고 올리거나 하면 신발도 그렇고 옷이 제일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요. 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모델들이 너무 마르고 예쁘고 그리고 막 컬러감도 너무 막 세련되고 약간 조명 막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실제 착용 후기를 보고 아, 이런 모습이 리얼이구나.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실제 사진 보고서는 살려고 했다 안 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진짜 많은 것 같고. 아 저는 이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피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영향력이 있는 리뷰들을 우리가 보고 그거에 관련돼서 막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구매하고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나는 컨텐츠 중에 그러면은 주로 무슨 리뷰 컨텐츠를 보고 있나 막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리뷰가 주제가 되는 컨텐츠들. 네. 그것도 뭐 그러니까 리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텐츠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는 그냥 일반 TV 미디어에서 보는 건 영화 리뷰 프로그램. 진짜 그거는 모든 방송사를 다 챙겨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공중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중파를 비롯해서 그런 뭐 송은이 김숙 씨도 진행하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그 방구석 일렬. 네네. 그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자가 바뀌어갖고. 저도 방구석 일렬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근데 사실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뭔가 되게 갑자기 이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느낌 날까봐 좀 그런데 그 MBC에서 하는 그거 있죠. 출발 비디오 여행. 네네. 저는 약간 그걸 봐야 주말에 시작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네네. 항상 그 시간대에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주말에 되게 일찍 일어나는데도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 시간에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꼭 집에 와서 그걸 봐야 하는. 그 못 보면 나중에 재방송이라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저는 꼭 그거를 일요일에 봐야 뭔가 되게 뿌듯한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소개해주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너무 오래 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돼버린. 근데 되게 익숙한 김경식 아저씨 목소리도 좀 듣고 약간 그런 리뷰, 영화 리뷰 같은 거 진짜 많이 보는 것 같고 책은 특히 사기 전에 리뷰 진짜 많이 찾아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서점에 가서 골라서 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찾아서 사람들이 무슨 리뷰 썼는지 어떻게 그 책 읽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거 먼저 다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 온라인에서 사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 책을 또 그러고 약간 들춰봤다 사기도 하고. 근데 저도 책 리뷰는 많이 보고 사는데 책 리뷰는 좀 블로그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좋았다고 하는 거는 너무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의 책 리뷰는 다 좋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이트의 리뷰는 조금 짧고 그래서 그냥 개인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할 때 그럴 때 이제 약간 객관적인 것들을 보고 필요한. 싶어서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블로그의 글들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정리를 좀 짧게 혹은 길게 하는 경우가 블로그에 많아서 그런 걸 좀 찾아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걸 자꾸 먼저 찾아보는 게
전 영화 같은 건 특히나 스포일러여도 내용 다 알고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누구한테 다 사람들이 너 이거 영화 볼 거 아니야? 아니 볼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싶어? 나 다 알고 싶어. 다 알려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리뷰를 미리 보지는 않는 게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내가 한번 봐버리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영화인데 내가 보기도 전부터 약간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가서 본 후에도 그냥 나도 비슷하게 평가를 해버리게 되는? 저 자신이 약간 그런 틀에 갇히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찾아는 보는데 약간 반만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약간 안심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알고 갔을 때 내가 나 알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영화 같은 거 특히 내가 놀라기 싫은 장면에 놀라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근데 꼭 그런 버라이어티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은 영화인데도 거의 찾아보고 가요. 영화는. 내용을 그래서 일부러 막 스포일러 다 보고 가고. 무슨 심리일까요? 그죠? 저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심리가 있을까라는 걸 되게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이 편해요. 저는 뭔가 책도 그래서 엄청 내용 막 사람들이 왜 구절구절 찍어놓은 거 왜 많이 올려놓잖아요. 네네. 그런 거 블로그 되게 많이 찾아봐요. 너무 이상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걸 더 궁금해하시는 타입이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그 정보가 부족해서 뭔가 그런 게 싫은 건가? 아니면 그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이걸 충분히 느끼지 못할까 봐?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근데 한 번쯤은 아무런 정보 없이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것도 그죠. 또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여행 같은 거 어디 갈 때 가든지 찾아보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엄청 다 보고 가거든요. 리뷰 다 읽어보고. 그럼 우연으로 들어가는 가게나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런 데도 있긴 있는데 보통 제가 근데 피님도 저 그 갈 때 아시겠지만 저 왜 이렇게 엑셀 파일에 정리해놓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네. 가기 전에 그런 우연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리뷰 얘기하다 여행의 스타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돈 쓰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건가? 했는데 제가 그 최근에 접했던 리뷰 방송 중에 전에 한번 채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팟캐스트 채널 중에 우리가 읽고 보고 사랑한 것이라고 제가 채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기서 넷플릭스 프로그램하고 책 같은 걸 리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소개하는 책을 되게 많이 요즘에 사서 보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했는데 그 중에 그 에피소드 중에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방송만 제가 책을 아직 사진 않았는데 그 방송만 3번을 다시 듣게 했어요. 그 되게 묘한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리뷰거든요. 책 리뷰 방송인데 이 진행자의 목소리랑 생각 같은 게 책 내용 읽어주는 거랑 결합이 되면서 제가 위로 받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오빠가 무슨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혼자 막 그 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완전 입덕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큰일 났어요 지금. 그 방송을 그 에피소드만 3번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리뷰 문화가 재생산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책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거기서 리뷰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그 리뷰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래서 그 진행하는 사람과 내가 뭔가 이렇게 연결성이 꼭 있는 것 같으니까 왜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개하는 건 되게 믿을만한 컨텐츠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 잡스 에디터 편에서 얘기했던 그런 에디팅의 어떤 그쵸. 그 연결점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리뷰들이 이제 약간 어느 순간 입덕처럼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재밌을 거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물건, 그러니까 뷰티 유튜버 같은 사람들 같은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판매로 연결되니까 직접 런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파는 건 진짜 다 솔드아웃 되고 막 인기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단계를 뷰티로 옮기면 그렇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친숙함이 먼저 이렇게 친숙함의 과정 속에 네. 문화를 향유하거나 혹은 소비로 이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 그 단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요? 친숙함이라는 그 포인트가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위클리 이슈 때도 얘기했지만 네. 영화 조커를 보기 전에 그 조승현 씨의 탐구생활 영상을 보고 저거 찾아봤어요. 보셨나요? 네. 너무 네. 그분 솔직히 저는 그 채널 구독. 너무 나서서 내가 잘난 사람이야라고 하는 애티튜드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었고 예능에서 언뜻 봤을 때 그분이 약간 좀 본인이 잘난 걸 본인이 너무 알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채널을 보면서 이 정도 똑똑하면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너무 매력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보는 드라마나 뭐 그런 세계사, 유럽의 세계사를 다룬 드라마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도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저도 그분이 얘기했던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막 찾아서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홈 채널 딱 들어가잖아요. 뭐 TV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야 될지 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카테고리도 많고 맞아. 그 컨텐츠의 수와 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리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저 그 친숙함과 그 리뷰에 대한 이야기가 딱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사람이 김나영 씨 네네. 하는 그 노필터 TV 네. 그 채널 중에 이번만 볼게요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대중적인 브랜드도 하고 편집샵 가서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 김나영 씨 자체의 스타일링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있잖아요. 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몸도 너무 예쁘고 막 이러니까 기럭지가 뭘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막 되게 작은 TV인데도 막 예쁘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나영 씨 이미지 자체가 최근에는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막 이질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약간 진정성적인 부분에도 어필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더 좀 호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브랜드들에서 엄청 많이 해달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되게 의리파래요. 이거 막 근데 막 연애가 뒷이야기 막 이런 거야. 막 되게 의리파여서 한 번 계약을 맺은 브랜드하고는 되게 오래 가고 되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안 받고 한다고 막. 그걸 들으니까 더 호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채널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나영 씨가 리뷰하는 브랜드들은 더 열심히 보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숙함이라는 단어가 제가 완전히 꽂힌 것 같아요. 지금 피님의 친숙함에 대한 얘기. 아니 왜냐면 그 패션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런 앱들 되게 많잖아요. 그 제가 본 거 중에 스타일쉐어인가? 네네. 그거 런칭한 분 막 되게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가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에 강연도 많이 다니시던데. 네. 그러니까 앱들도 사실 앱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리뷰를 거의 프레임 삼아서 성장을 했다고 봐도 그쵸.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그리고 그 뷰티 앱 중에 화해 같은 경우도 요즘 주변에서 뭐 제품을 사기 전에 혹은 새로운 브랜드 그 화장품 브랜드를 사기 전에 이걸 검색해보지 않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그 성분 분석 앤드 리뷰 이걸로 랭킹이 정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도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테리어 앱 중에는 오늘의 집 같은 것도 맞네요. 개인의 집을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링크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구매까지 되잖아요. 네. 되게 이게 강력한 경험이자 진짜. 이미 수많은 그 인테리어 관련 브랜드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사용하지 않고 이 앱을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가구나 뭐 인테리어 소품을 사서 꾸민 그 개인의 집을 보면서 스크랩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그 효과가. 다른 사람의 집의 이미지를 스크랩하는 그 행위를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실을 이렇게 꾸미고 싶다 하면은 뭐 몇십 평대 어느 거실 이런 걸 검색해서 봐요. 그런데 그 무슨 가구 회사에서 공유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질적이고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오히려 트렌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조합해서 저는 이렇게 꾸몄어요. 저는 이 취향이라 이렇게 꾸몄어요. 어느 집은 나무가 되게 많고 어느 집은 대리석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방향을 그런 걸 보면서 스크랩을 했다가 거기서 링크를 타고 가서 브랜드 정보를 얻고 구매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리뷰로 재생산된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뷰티 같은 것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보면은 10대 친구들은 거의 되게 의존도가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앱 의존도가. 그리고 특히 저는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0대 친구들이 그 오늘 그 사복 패션 있잖아요. 네. 내가 사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 입을까요? 이거 입을까요?를 물어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타인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면 뭐 이 옷에는 지금 이 신발이 어울려요? 이 신발이 어울려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어디에 가가지고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물어보는 것도. 근데 그런 심리가 네. 우리한테도 다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플랫폼이 네. 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쵸. 의지를 한다거나 네. 물어본다거나 그랬다면 지금은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쇼핑메이트가 온라인에 수만 명이 존재하는 그럴 수 그런 있는 게 거죠. 되는 건 거겠죠?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 더 내 취향을 잘 알 수도 있고 더 냉철하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의존도가 높다는 거가 사실은 되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그게 구매에 어쨌든 주는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거를 정말 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믿고 있더라고요. 타인의 그 의견을. 그 또래의 집단들이 딱 그 있는 그 안에서 잘 모르는 친구한테 묻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의견을 주는 거에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에서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어느 시대나 10대 때는 그런 것들이 더 태도가 왜냐하면 매일매일 같이 보는 친구들이 같은 반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도 되게 쉬워지고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심리는 다 그 안에 욕구는 있었는데 그 욕구를 환경적으로 뭔가 소비 플랫폼들이 얼마나 받쳐줬느냐의 차이 같은? 왜냐하면 우리도 뭐 어떤 브랜드 유행하면 다 그거 신지 않으면 막 학교 가기 싫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유행이 다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존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10대 친구들 공략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오빠들 모델로 쓸 거 아닌 이상이야. 이상한 짓에 마케팅하는데 돈 들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다들 보면 되게 이상한 데다 돈 들이면서 왜 10대들은 우리 물건 안 사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의 또래 문화에 거기에 익숙한 것들을 건드려주면 사실은 네. 폭발적인 어떤 노스페이스 패딩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리뷰 문화하다가 우리는 또 그러니까 리뷰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도 그러니까 요즘은 리뷰라는 말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만 보고 리뷰를 해서 뭔가 글을 쓰는 것만이 리뷰가 아니라 그냥 그 반응 동영상도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스타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반응하면서 특별히 뭐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밌네 뭐 놀라우면 놀라운 표정을 짓고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리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니까 약간 브랜드들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사람 써가지고 그런 거짓 리뷰 남기고 막 그게 이제 리뷰 문화를 약간 중간에 흐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죠.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 엄청 막 해가지고 해서 막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건강한 리뷰라고 선을 긋기가 어려운 게 브랜드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한테 직접 물건을 나눠주고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이거를 나쁘다고 평가하기가 이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올라가서 강력한 인플루언서들한테 가게 되면 이거는 PPL하고 거의 동률이 되는 어떤 그쵸. 효과와 경제적인 이득과 그런 것들을 지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없애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건강한 리뷰냐 정말 내 돈 쓰고 내가 사 먹은 소비자만이 리뷰라고 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연예인들이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 중에 협찬이 거의 뭐 100%죠. 반 이상일 텐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 보다 보면은 리뷰 같은 거 읽다가 내 돈 주고 산 리뷰, 이런 거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찾기가 블로그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죠. 사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팔로워를 산다거나 네.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인스타그램은 작년부터 약간 그런 거에 대응하려고 돈 주고 팔로워 사거나 좋아요 구매하면 계정 단속한다고 그런 걸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될까요? 그죠. 실질적이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난 게 그 페이스북도 가짜 뉴스가 양산됐는데 그것 또한 자기네들이 이거를 제지하는 거는 뭔가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활동들과 그 효과들의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SNS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 그래서 저 이런 거 찾아보다가 봤는데 뉴욕타임즈에서 팀이 운영하는 와이어 커터라는 제품 리뷰 웹사이트가 있대요. 네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품 카테고리마다 특정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 기업한테 협찬을 받았더라도 사용해서 리뷰를 쓰는 직원이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리뷰 작성자가 어떤 편향된 리뷰를 못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기업 차원에서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신뢰도를 높이는? 아 근데 제가 이제 박막내 할머니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박막내 할머니도 광고하세요. 근데 PPL을 하시죠. PPL을 맞네. 하시는데 그거를 아예 딱 명시하는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 PPL이다? 이거는 광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첫 광고입니다라고 딱 명시가 되고 근데 이제 그거죠. 할머니는 요즘 브랜드 같은 걸 다 외우고 잘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PPL인 경우에는 그거대로 또 사람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는 것 같은? 할머니는 솔직하게 잘 리뷰해 줄 것이다라는 또 관계들, 그 할머니 편들이었나요? 네.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장품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은 어느 유튜버가 나한테 선물해 줬는데 이건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편들이 선물해 준 거라고 얘기를 딱 하고 뭐 써보신다거나 왜냐면 막 전문가의 뷰티 유튜버 같은 그런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솔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박준영 씨 왓썸맨도 되게 솔직하잖아요. 진짜 솔직해. 맛없다고 막. 네.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맛이 이러면서 꼭 먹어보다가 이상하면 옆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 그분 거 보다가 진짜 솔직하다고 느꼈던 게 명동 갔을 때 그 편 보고 아 네. 이분 방송은 찐이다. 명동 갔는데 명동 길거리 음식 이런 거 먹는 거 너무 솔직하게 맛없는 거 되게 맛없다고 얘기하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명동은 사실 되게 관광지로 유명한 데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아닌 거에도 대충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분 절대 그거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몇 번 보고 나니까 네. 이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왠지 믿음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방송들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워크맨도 직업을 리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아 맞네요. 직업 리뷰죠. 네, 알바 리뷰. 그 마지막에 맨날 그 시급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시급 진짜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해주잖아요. 그래서 더 리얼한 거예요. 이 직업은 뭐 더 좋다. 뭐 그 직업의 소명의식 막 이런 거 포커스가 아니라 맞아. 아 이거 뭐 하기 힘드네. 뭐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저 이렇게 10분 만에 저 그만둬도 되나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저런 직업이나 저런 알바는 저런 특성을 지녔구나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밑에 댓글에다가 회사나 어떤 직업 리뷰 말고 진짜 조금 그래도 진짜 요즘 애들이 하는 알바로 좀 더 포커스해서 리뷰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게 조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그 브랜드의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50%인가로 직원 할인을 해서 살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다 보니까 그날 그 장성규 씨가 알바비에다가 플러스로 자기 돈을 다 내게 된 거예요. 왜냐면 막 양말도 샀고 티셔츠도 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맞아 신발도 사야 됐었던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모든 그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한 사람은 첫날은 그 시급이 까이고 시작하게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건 맞네. 약간 노동의 어떤 갑질의 그러네요, 진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거 편을 보고서 또 사람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유니폼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주는 거지? 며칠 일할지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비싼 거 주기 싫으면 티셔츠 한 장 기획 상품으로 해서 직원들용으로 따로 해서 그러네. 뭐 5,000원, 10,000원 상당의 어떤 뭐 맨투맨이나 티셔츠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갑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나빴어. 이러면서 우리 지금 직업 리뷰에서 갑질까지. 아니, 그런 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가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맞아요.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리뷰 문화가 생기고 각자의 생각을 SNS에 막 얘기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참고 삼아 맞아 이건 옳지 않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냥 세상이 그런 거고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자기 의견 많이 말하고 네. 근데 점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물론 이제 뭔가 내가 노동의 어떤 그 맞는 값어치의 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당연하게. 리뷰 문화에서 우리 노동 환경까지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리뷰한다 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리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러면 일부분 리뷰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책 리뷰했고 오늘은 뭔가 문화를 리뷰하는. 리뷰 문화를 리뷰하는 말장난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저는 독립 잡지 중에 프리즘 오브 매거진이라는 그 매거진이 있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영화를 리뷰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기존의 어떤 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들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한 권에 한 영화만 다뤄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글이 실려 있는 거죠. 그거를 영화의 어떤 미장센의 측면에서 분석한 글도 있고 개인의 에세이를 영화 스토리랑 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진짜 우리 오늘 제목처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어떤 컨텐츠를 담은 거예요. 그러네요. 다각도로. 네네. 물론 약간 그런 인포그래픽이나 그런 디자인이 예쁜 매력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사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방식이나 어떤 취향을 되게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리뷰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또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리뷰 관련해서 본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건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리뷰된 제품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별점이 4점 이상인 상품만 모아서 오프라인 매장을 따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매장이 작년에 9월에 뉴욕에 첫 매장을 오픈했는데 이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하고 오프라인을 딱 연결을 시켜놓고 그 소비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매장에다가 같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뷰가 큐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딱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 좀 신박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깝게도 보면은 우버 같은 경우도 네. 승객이랑 이 운전자도 쌍방으로 별점 주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그거 만약에 등급 낮으면 이용 못하게. 우리 카카오 택시만 타도 맞아요. 내리면은 기사님 뭐 이거 평가하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리뷰고 당근마켓도 생각해보면 서로 평가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들도 저도 리뷰 거기서도 많이 봐요. 참. 그러니까요. 맛집인지 아닌지 맞아. 실제로 배달시켜서 먹은 사람들의 리뷰. 이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이 별점 주는 이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리뷰가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우버처럼 그것도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이 맛이 있다 없다에 그거 평가를 넘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도 영향력이 다 이제 미치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순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역할인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딱 뭐 여기 맛없어요.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면 누군가 악의로. 그렇죠.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르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글만 보고 평가를 하면 이게 진짜 뭐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고 진짜 이 식당에서 불친절을 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이거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맛집 같은 거 리뷰하는 그런 뭐 배달 어플에서 리뷰하는 거 보면은
사장님들이 그 댓글을 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좀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거나 가끔은 사장님들도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설전이 오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다 오픈된 공간에서 너무 이제는 이게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떤 면에서는 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좀 기준을 좀 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빵점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좋은 리뷰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만들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들 이게 리플로 다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좀 즉흥적인 그쵸. 거나 짧게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저는 사실 그 평점 요구 이런 거 좀 귀찮아했었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엄청 귀찮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바뀌었냐면 통신사 그 서비스 센터하고 통화하거나 뭐 하면 이제 문자 날라오잖아요. 네. 평가해달라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분은 내가 이거의 평가에 대한 걸로 그분이 어쨌든 직업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되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더 충실하게 잘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업으로 이걸 평가를 받는 거니까. 우리는 네. 뭐 회사에서 뭘 썼어. 그럼 보고서를 잘 썼어 못 썼어라는 피드백을 받는 걸 이분들은 고객한테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딱 느끼고 나서 이걸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절히. 그래서 저는 100% 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그런 약간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일상의 모든 면면에 다 리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댓글로 다는 리뷰에서부터 리뷰가 재생산을 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문화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네, 정말 리뷰 문화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보려고 노력을 했던 방송이 아니었나. 그렇게 리뷰를 해봅니다. 네. 말장난.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쳐. 네네네.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주제 알려드려야죠. 네, 66화는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상 인플루언서들 뭐 되게 많죠. 되게 로봇 같은 캐릭터인데 패션 모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피치 있잖아요. 네. 그게 일본 관광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굳이 사람이 아닌 어떤 형태의 것들이 인기를 얻는 게 요즘에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요. 네, 그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65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리뷰 문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